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교육평가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평가와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총평, 측정, 검사 등등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총평의 정의. 총평은 평가 대상이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그 평가에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평가를 정의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가 정보 수집이고 또 하나는 가치 판단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총평도 보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말 나오고 의사결정한다. 이게 이제 가치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서 총평이랑 평가랑 이제 굉장히 비슷한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평가하고 총평하고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평은 평가의 특수한 경우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시 총평은 평가의 특수한 경우이다. 자, 우리가 어떤 두 개념을 얘기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특수한 경우란 얘기는 이제 총평도 말하자면 평가의 일종이다라고 또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총평도 평가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수집하고 가치 판단,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 특수한 경우니까 뭔가 특별한 조건이 붙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평이 갖는 특별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이제 평가 대상의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라는 말도 나오고 전체적이며 직관적인 판단,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한 평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요 말이 평가하고 조금 차이가 평가와 어떤 차별을 짓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총평은 평가이긴 한데 단순히 그냥 정보 수집, 가치 판단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수집을 할 때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단서 혹은 전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이긴 하되 특별한 경우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총평의 예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예는 뭐냐면 두 가지 들어드릴 건데 하나는 의사가 어떤 환자에 대한 그 진단을 할 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냥 하나의 방법만 갖고 하나의 어떤 정보만 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환자의 어떤 열을 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좀 심하다 싶으면 뭐 CT 사진을 찍는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접근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결국은 어떤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하나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음, 스파이를 우리가 뽑을 때 스파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조금 뭐 뜬금없는 얘기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들 보면 굉장히 머리도 좋아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순발력도 뛰어나야 되고 굉장히 갖춰야 될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파이 좋은 스파이가 될 사람을 뽑으려면 굉장히 많은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전체적이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의 임상적 평가 방법이나 스파이 후보자 평가 이런 것들이 총평의 예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평가하고 총평,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평가니까 정보 수집하고 가치 판단을 그 정의의 필수 요소로 두 가지를 갖는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다시 얘기하지만 총평은 평가의 특수한 경우이다. 어떤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측정이란 말 좀 보겠습니다. 측정. 자, 무심코 들으면 그냥 측정, 평가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평가가 정보의 수집,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라고 했는데 측정은 정보의 수집 중에서 양적 정보의 수집에 국한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은 가치 판단은 없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측정 그러면 뭔가 양적 정보니까 숫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숫자를 우리가 획득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1946년에 스티븐스라는 분이 한 정의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측정이란 규칙에 의하여 사물이나 사건의 수를 할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를 할당한다는 게 바로 이제 넘버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수치화, 숫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예시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키가 크다. 이 문장은 측정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측정에 대한 용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키가 180cm이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야 측정에 대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머리가 좋다는 어떨까요? 이것도 측정에 대한 문장이 아니에요. 측정에 대한 문장이 되려면 그녀는 IQ, 지능 지수가 145이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측정에 대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 혹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측정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라고 우리가 OT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그런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건 각 개인에 맞는 수치를 부여하는 것. 즉, 개개인마다 다 같지는 않겠죠. 그러면 모든 개인이 같은 숫자를 갖는다 그러면 상수에 대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변수를 다루게 되고 각 개개인마다 다른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개인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누구의 키는 170이고 또 다른 사람의 키는 160이고 이런 식으로 키를 예를 들었을 때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키라는 변수에 대해서 사람들을 수치화하는 것이고 그때 각각에 나오는 값들은 서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차의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렉처 2에서 개인차의 정도가 바로 변산도라고 했죠. 자, 좀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심리적 구인, 그럼 보통 심리적 구인이라고 하면 인지적인 특성하고 정의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 구인이란 말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지적이면 우리 뭐 지능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학업 성취도. 정의적인 특성은 뭐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이라고 했고요. 어떤 관심 있는 구인이 예를 들어서 IQ라고 하면 인간이 굉장히 다양한 그 IQ 수준을 가질 것이고 그것들을 수치화해서 우리가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측정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스티븐스의 정의 꼭 좀 기억을 암기하다시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의 종류 혹은 변수의 종류라는 이름으로 이건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변수의 종류, 측정의 종류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위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심리적인 구인 IQ처럼 IQ는 인지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능지수와 같은 인지적 특성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IQ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그 국가에 대한 태도 혹은 뭐 일본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값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능지수 혹은 IQ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IQ 지수로 IQ 점수 IQ 지수 점수로 구해내면 눈에 보이죠. 150, 140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주는 수단이 바로 심리 검사, 교육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다른 말로 외현화 도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능, 요거 제가 지수란 말을 썼으면 헷갈렸네요. 미안합니다. 그냥 지능 혹은 IQ 뭐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지수로 점수로 바꿔내는 그런 도구가 바로 검사다. 검사의 의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검사 이론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점수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적인 특성들,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점수를 얻었을 때 그 점수가 과연 믿을 만한가?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지능을 재기 위해서 지능 검사를 만들어 갖고 지능 지수를 각 개개인마다 구했어요. 뭐 130, 12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정말 지능을 잰 건지 단순히 그냥 국어 시험처럼 언어적 능력에 대한 점수를 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검사 점수의 양호도라는 개념인데요. 그런 검사 점수가 얼마나 양호한가를 이제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이론이 검사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검사 이론은 크게 이제 고전 검사 이론과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항 반응 이론을 현대 검사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그 신뢰도 공부하거나 문항 분석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검사 이론이 검사 점수가 얼마나 양호한가를 학문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척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측정 척도의 종류 혹은 변수의 종류는 이제 크게 5가지, 명명, 서열, 동간, 비율, 절대 이렇게 나누는데, 요건 여러분이 통계학 수업을 들으시건 뭐 연구 방법 수업을 들으시건 아니면 뭐 심리학 개론을 들으시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그 각각의 개념이랑 각각의 예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두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척도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명명 척도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명명 척도. 요거는 수치화를 하는데 각각의 수치가 그냥 이름처럼 작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성별이라는 변수. 그럼 이제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이제 각 개개인마다 부여가 되겠죠. 그때 측정은 뭐라 그랬냐면 위에서 한번 측정의 그 스티븐스 정의 한번 다시 보세요. 규칙에 따라서 대상에다가 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넘버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것만으로는 측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임의로 남자를 0, 여자는 1 혹은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남자를 1, 여자를 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하면 남자를 1, 여자를 2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를 0, 여자를 1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남자는 아무것도 없고 여자는 1 뭐라도 있고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수치를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명명척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화했을 때 지금 방금은 남자 0, 여자 1은 뭐가 더 좋다, 더 크다, 뭐 더 작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뭐 더 좋다라든가 더 크다라든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이제 서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열이나 순위의 의미가 있는 경우를 서열척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시험 보고 났을 때 뭐 등수, 그다음에 노래자랑 대회의 어떤 순위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등, 2등, 3등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게 뭐 노래자랑 대회일 수도 있고 뭐 수학 경시 대회일 수도 있는데 1등이 2등보다는 더 실력이 뛰어난 거죠. 뭐 노래자랑 대회면 너 노래를 잘하는 거죠. 2등이 3등보다 더 잘하는 거고. 자, 이렇게 그 숫자의 어떤 서열 순위의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부른다. 자, 여기 이제 서열로 넘어갔으니까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여기 명명 척도가 명명성이 있다고 우리가 불러요. 이제 숫자가 이름처럼 작동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열 척도는 서열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앞의 속성을 누적해서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열 척도도 명명성을 가져요. 자, 어떤 명명성을 가졌죠? 1등이라는 게 그 노래자랑 대회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그게 뭐 김철수라고 하면 김철수에다가 1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거잖아요. 수치적 이름. 그러니까 명명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치 간에 더 잘한다, 못한다, 더 크다, 더 작다 이런 식의 어떤 서열 개념이 들어가면 서열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갖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서열 척도인 변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등하고 2등, 여기 수치적으로 1의 차이죠. 2 빼기 1은 1이니까. 그리고 3 빼기 2도 1이죠. 자, 그래서 요 차이가 이제 여기 2 빼기 1, 3 빼기 2 하면 1로 같은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같은 차이가 같은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요거 조금 헷갈리니까 좀 잘 좀 적어 두시고요. 여기서 이게 같은 의미냐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노래자랑 대회니까 1등과 2등의 노래 실력 차이를 D21으로 적은 거예요. 자, D2-1은 뭐냐면 1등과 2등의 노래 실력 차이 좀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D3-2, D3-2는 뭐냐면 3등과 2등의 노래 실력 차이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D2-1, D3-2 해갖고 뭐 2 빼기 1이니까 이제 1, 요것도 3 빼기 2니까 1. 수치적으로는 같은 간격인데 1이라는 간격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같으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죠? 의미가 같은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다르죠. 왜냐하면 1등, 2등이 실력이 비슷하고 2등, 3등이 실력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1, 2등이 차이가 많이 나고 2, 3등이 비슷하거나. 그래서 이 서열에서는 이런 그 각 수치가 차이로 봤을 때 수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진짜 의미 차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속성을 만족하는 변수가 있다면 바로 동간성을 갖는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이제 그런 속성까지 갖는 게 동간 척도고요. 자, 그러면 여기 동간 척도 세 번째 넘어오면 얘는 뭐냐면 명명성도 있고 서열성도 있고 동간성도 갖는 변수를 동간 척도 변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예시를 보면 온도를 예시로 들어놨죠. 온도. 자, 온도 같은 경우 0도씨, 5도씨, 뭐 10도씨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특정 정도의 추위나 특정 정도의 따뜻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0도씨는 뭐죠? 얼음이 어느 정도의 추위죠. 0도면 얼음 얼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추위에다가 우리 0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명명성이 있고 5도가 0도보다 더 따뜻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뭐 0도가 5도보다 더 춥다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서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간성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5 빼기 0은 55, 그 다음에 10 빼기 5는 5고, 그래서 수치적으로 지금 5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5라는 차이의 의미가
이제 같은가? 자, 요거 다시 한번 또 잘 적어 두시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5도와 0도의 온도 차와 그 다음에 10도와 5도의 온도 차이가 진짜 추움과 따뜻함의 그런 어떤 차이가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건 같죠. 온도 계상에서 보면 그 빨간 색깔이 5도 올라가는 정도, 10도 그다음에 5도, 10도 올라가는 정도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동간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아까 그 1등하고 2등 간의 노래 실력 차이, 2등하고 3등 간의 노래 실력 차이는 대부분 다르겠죠. 그래서 동간성이 없다고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간성에 이어서 비율성을 얘기하고 비율성까지 가지면 비율척도라고 할 건데, 자, 비율성이 뭐냐면 여기 이제 온도를 예를 들어 보면, 자, 5도하고 10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도가 5도보다 2배 따뜻하다. 이런 비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도가 5도보다 2배 따뜻하다. 좀 헷갈리죠?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5도씨, 10도씨 2배인 것 같지만 잘 보면 이 0이라는 걸 가만히 보시면 요거는 화씨로 바꾸면 32도예요. 그리고 5도씨는 41도예요. 화씨로 바꾸면. 그리고 10도씨, 섭씨 10도는 화씨로 바꾸면 50도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0이라는 말이 그 임의적 0점이라는 거죠. 그 동간척도는 0이 임의적 0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뭐가 없다, 온도가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얼음이 어느 정도의 그 차가운 정도에다가 0 하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척도를 바꾸면 단위를 바꾸면 이게 0이 아니라 3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50도 화씨로 50도가 41도의 화씨보다 2배 더 따뜻하다.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2배가 아니잖아요, 당장.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율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절대 0점이 있어야 돼요. 오리지널 지로라는 말 쓰는데 절대 0점을 갖는 게 비율 척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 0kg, 5kg, 10kg. 뭐 이제 몸무게나 무게, 뭐 키도 마찬가지고요. 길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자, 속성, 명명성을 갖습니다. 어떤 특정 정도의 무게에 대해서 5라는 수치를 부여하는 거죠. 뭐 10이라는 수치, 0이라는 수치. 그다음에 서열성, 더 무겁다. 더 가볍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간성 당연히 같고요. 여기 이제 수치로 5라는 차이가 나면 그게 같은 무게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성, 절대 0점 덕분에 비율성을 갖는다. 그게 비율 척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10kg가 5kg의 2배다.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5kg짜리 추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면 10kg는 5kg짜리 추가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척도는 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이 절대 0점에 의해서 단위까지 절대 단위를 갖는다 이런 경우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사람 셀 때 한 명, 두 명 하는 명이나 자동차 대수 한 대, 두 대.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나 있을 때 1이라는 숫자 부여하니까 한 명, 1, 명명성이 있고 두 명이 한 명보다 많으니까 서열성. 그 다음에 한 명, 두 명 차이하고 두 명, 세 명 차이하고 한 명 차이가 나는 건 그게 동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동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명 있으면 한 명보다 2배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성이 있고 단위까지 하나밖에 없고. 그럼 아까 비율 척도에서는 어땠죠? 단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게에 대해서 했을 때 킬로그램 말고 단위가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뭐 몇 근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쓰는 파운드, 파운드는 보통 LB라고 쓰죠.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없으면 다 0kg, 0근이라고 하나요? 예. 근이 안 나가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뭐 0파운드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단위는 다 다르죠. 보통 파운드가 한 수치로 보면 한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5kg이면 대충 한 10파운드, 10파운드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좀 어쨌든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 단위를 갖는 한 명, 뭐 한 대, 두 대는 대체할 수 있는 단위가 없죠. 다른 단위가 없죠. 그래서 절대 단위를 갖는다. 이런 경우를 절대 척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한번 척도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명명서열까지를 질적 변수라고 불러요. 명명서열 척도를 질적 변수.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양적 척도라고 불러요. 자, 요거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질적 변수는 명명 서열 변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양적 변수 그러면 동간 비율 절대 척도 변수들을 의미한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그 평균이라는 거 열심히 배웠잖아요. 평균. 그 다음에 뭐 베어리언스, 그러니까 분산 이런 거 배웠죠. 평균, 분산. 평균과 분산이 굉장히 자주 쓰이는 기술 통계적 어떤 그 통계값들인데 이게 양적 변수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질적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쭉 뭐 100명에 대해서 000, 11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해놨는데 거기에 평균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질적인 변수일 때는 빈도 분석은 의미가 있죠.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하는 식으로. 하지만 평균, 분산 이런 걸 구하는 건 양적 변수일 때만 의미가 있다.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교육 평가니까 가장 많이 다루는 게 검사 점수거든요. 교육 검사 점수, 뭐 수학 검사 점수일 수도 있고 영어 검사 점수일 수도 있고 검사 점수가 이 5가지 중에서 무슨 척도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옛날에 그 임용고사가 객관식으로 나올 때 굉장히 자주 나오던 그런 그 질문이에요. 근데 뭐 임용고사가 논술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검사 점수는 무슨 척도일까요? 자, 하나의 어떤 개념이 주어졌을 때 무슨 척도인가를 알려면 이런 속성들을 어디까지 갖고 있나를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검사 점수 예를 들어서 70점, 철수는 70점 받고, 뭐 영희는 80점 받고, 누구 강태호는 90점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점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속성을 따져봅시다. 명명성이 있나요? 있죠. 특정한 점수란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의 어떤 능력 수준에 대해서 70이라는 숫자를 부여한 거잖아요. 이름처럼. 명명성이 있죠. 그 다음에 80이 70보다는 공부를 더 잘해. 서열성 있죠. 자, 그러면 서열성까지 가졌어요. 자, 문제는 동간성이에요. 동간성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80 빼기 70도 D10이고 그 다음에 90 빼기 80 D90 빼기 80도 D10이죠. 수치를 보면 같다 이거예요. 그럼 수치적으로 차이가 같은데 그 의미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다른 말을 바꾸면 80점 받은 친구와 70점 받은 친구 간에 이게 수학시험이라고 치면 수학 능력 차이와 그 다음에 수학시험에서 90점 받은 친구와 80점 받은 친구의 능력 차이 이 두 개가 같으냐 이 질문이에요. 어떻죠? 이것도 특별한 경우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달라요. 70, 80점은 능력이 비슷하고 80, 90점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같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요.
모든 시험 문항의 난이도가 같을 때, 그러면 이 첫 번째 D10하고 두 번째 D10하고 같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을 때 모든 문항의 난이도가 같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죠. 드문 경우죠. 자, 그래서 동관성이 없어요. 동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검사 점수는 서열 척도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봤을 때. 자, 맞죠? 검사 점수는 엄밀하게 봤을 때 서열 척도예요. 동관성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끝내면 제가 이거를 막 강조해서 하고 있는 의미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버려서.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검사 점수가 서열 척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양적인 척도일 때만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1반이랑 2반이랑 어떤 반이 수학 더 잘하지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수학 시험 보고 나서 1반의 평균, 2반의 점수 평균 구하잖아요. 평균을 구했다는 건 양적 척도란 얘기인데, 이거를 서열 척도로 보면 평균 구하면 안 되는데 막 이상하게 좀 꼬여버리죠. 자, 그래서 이게 검사 점수는 동간 척도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애매해지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검사 점수가 무슨 척도냐라고 물었을 때 서열 척도다라는 건 엄밀하게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엄밀하게 봤을 때는 서열 척도예요. 동관성이 없으니까 동간 척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서열 척도는 아까 순위였잖아요. 등수. 근데 점수가 순위보다는 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학자들이 조금 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굳이 서열 척도라고 너무 엄밀하게 봐서 그렇게 평균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 한두 분이 관련해서 평균을 구하는 뭐 논문을 썼거나 글을 썼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건 엄밀하게 서열 척도니까 평균 못 구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학술제 논문에 실렸을 때 이걸 평균을 구하는 어떤 논문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 간의 암묵적 합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학자들 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뭐 다른 말로 하면 관습적으로 동간 척도로도 보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검사 점수는 엄밀하게 보면 서열 척도, 관습적으로는 동간 척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혹은 학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동간 척도로 보자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검사 점수에 대해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이런 분석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고 누구도 딴지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교육 측정 및 검사 이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역사적 배경은 그냥 흥미삼아 보는 것이고요. 뭐 크게 뭐 일부러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처음에 그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인지적인 특성, 그 다음에 정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 능력, 뭐 심리적 구인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라고 처음으로 이제 주장하고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겔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그 이전에 이제 정규분포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수학적인 분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이제 흥미삼아 좀 알아두시면 되는 게 이 겔턴은 그 적자 생존을 얘기한 다윈의 어떤 사촌 동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우생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어서 역사적으로는 좀 악명이 높죠. 나치들이 처음에 이제 유대인 학살 전에 장애인들을 모아서 뭐 가스로 학살한다거나 그 다음에 오랫동안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의 이론적 바탕이 됐던 것이 바로 우생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이 겔턴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지금은 죽은 학문이죠. 하지만 한동안 2차 대전 전까지 뭐 그 이후로도 약간씩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학문 체계고요. 근데 이게 이건 여담인데 우생학이 이제 완전히 죽은 학문이긴 한데 약간 그 우생학에서 사용했던 학문적 체계라든가 개념들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분야가 인구 관련된 인구학이래요. 뭐 이건 여담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어만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정검사 이론이라는 거 배운다고 했는데 고정검사 이론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신 분이 스피어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만은 보통 지능 이론에서 우리의 지능 그 IQ가 어떤 일반 지능과 특수 지능으로 구분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이 이제 굉장히 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IQ가 뭐야 했을 때 하나의 숫자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어떤 지능이 존재한다라는 이 이론적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일반 지능보다도 지능이 여러 개야. 그러면 언어 지능에 대한 지수, 그 다음에 수리 지능에 대한 지수 각각 다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분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든 능력을 관장하는 일반적인 지능이 있어라는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담으로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이제 그 비례의 지능 검사 그리고 이 비례가 요 밑에 그림을 만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중간고사 대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초의 지능 검사를 만든 사람이죠. 자, 지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분이 지능 검사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지능 검사를 만든 건 굉장히 인도주의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 즉 그 이전에는 약간 좀 그 정신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리타디드라고 보통 그러죠. 정신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서 특별한 어떤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파리시 교육청에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학교, 특별한 케어를 좀 하고 싶다. 다만 이제 이런 친구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도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네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도구, 검사 도구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지능 검사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비네가 지능 검사를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을 구별해 내려고 막 문항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비네가 문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어, 여러분 같으면 이제 문항을 막 몇천 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으세요? 문항은 실컷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 시험 보러 오는 애가 이제 10살일 때 어떤 문항들로 시험을 치르지? 즉 어떤 문항들로 검사를 구성하지? 이 문제예요. 뭐 13살짜리가 시험 보러 왔을 때 뭔가 10살짜리 애들 시험 본 그 검사 문항들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보러 오는 친구마다 어떤 문항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죠. 문항이 몇천 개인데 어떻게 문항들을 꼭 몇천 개를 다 볼 수는 없고 그죠?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풀게 한 다음에 과연 어떤 점수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점수를 기준으로 이게 뭐 뛰어나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교육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판단 내릴 거 아니에요. 그 점수 부여를 어떻게 하지? 이 질문에 두 가지 질문에 봉착을 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실컷 만들었는데 이거를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은 뭐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러면 각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문항들로 시험을 구성할지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점수를 어떻게 줄지
굉장히 좀 난감하죠. 여기서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막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셔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이 검사 이론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비네가 어떻게 해결했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네가 이걸 해결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아이디어가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걸 그린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문항 특성 곡선이 아까 제가 고정 검사 이론 말고 현대 검사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항 반응 이론. 문항 반응 이론이 현대 검사 이론이라고 했죠. 이 현대 검사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문항 특성 곡선인데 이게 문항 특성 곡선을 이제 문항 반응 이론 만든 사람들이 그 비네의 아이디어라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막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개념 만들어냈는데 알고 봤더니 비네가 벌써 얘기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네라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는 이제 비네가 썼던 문항 특성 곡선을 가져와서 현대 검사 이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네가 뭘 했냐면 문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그 문항에 대한 속성을 결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얼마나 뭐 어려우냐, 얼마나 능력에 따른 어떤 학생들을 변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항의 속성이거든요.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뭘 했냐면 자, 요 그림을 좀 보세요. 여기 밑에가 나이예요, 나이. 그래서 0살부터 이제 15세까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3살인 친구들한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각 문항의 정답률을 구한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지금 이게 6번 문항이거든요.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3살짜리 애들도 거의 65%가 맞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문항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3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 3살, 4살 요 사이에 있는 이 애들은 거의 못 맞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각 나이대별로 뭐 한 1000명씩 그 대표하는 집단들을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뽑아다가 시험을 다 치러보면 되는 거겠죠. 그럼 정답률이 쭉쭉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 6번 문항 예를 들어보면 여기 3살, 4살 사이의 애들은 시험을 봤더니 65% 맞췄고 그 다음에 4살, 5살 사이 애들 시험 봤더니 88% 정도 그 다음에 5살, 6살짜리 애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98% 정도가 맞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쭉 연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문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뭐죠? 각 문항마다 곡선이 나오죠. 이렇게 빨간색 제가 그린 것처럼. 요거 하나하나를 문항 특성 곡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시 문항 특성 곡선은 각 나이대에 한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표집을 해다가 각 문항을 시험을 봐서 그 정답률을 각 나이대별로 다 찍어서 연결시킨 것이 문항 특성 곡선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문항마다 고유의 그 곡선을 갖게 돼요. 문항 특성 곡선. 자, 그럼 이제 65번 문항 보시면 이 문항은 쭉 다 못 풀다가 이 10살이랑 11살 요 사이 때 애들 했을 때에도 여전히 0%였다가 여기 이제 11살, 12살 사이부터 조금씩 정답률이 나오기 시작해서 14살, 15살 요쯤 가야 정답률이 한 27%, 28% 이쯤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연결한 게 65번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이 됩니다. 자, 문항 특성 곡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문항이 어렵고 어떤 문항이 쉬운가에 대해서 이 문항 특성 곡선의 좌우 위치로 알 수 있겠더라는 거야. 자, 문항 특성 곡선의 좌우 위치. 그럼 뭐죠? 6번이 제일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65번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 그럼 뭐죠?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쉬운 문항이죠. 6번이 제일 쉬운 문항.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 19번, 맨 오른쪽에 65번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죠. 그래서 좌우 위치로 어떤 문항의 난이도를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어떤 문항이 더 어렵고 더 쉽고. 그죠? 중간쯤 되는 게 이제 16번 문항이고 51번 문항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문항은 이렇게 문항 수록에 누워 있고 어떤 문항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빨간색 문항은 무슨 말이죠? 나이대가 막 올라가도 정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서로 각 나이대에 따라서 별로 변별이 안 된다는 뜻이고, 여기 이렇게 나타난 문항은 나이가 변함에 따라 정답률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파르게. 그러면 그 나이와 나이대를 잘 변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 할 수 있냐면 이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거는 변별력이 있다는 뜻이고,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건 0에 가까운 건 변별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항의 변별도, 문항의 변별도 다른 말로 하면 나이를 능력이라고 보면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잘 구별해주는 정도. 즉 나이나 능력이 많을수록 잘 맞추고 나이나 능력이 적을수록 잘 못 맞추고 이런 경향성이 잘 나타나면 그 문항의 변별도가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더니 문항의 속성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여기 이제 그 비내가 정한 건 75%일 때 정답률이 요걸 기준으로 정했어요. 요거는 뭐 꼭 75%였어야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비내가 75%를 딱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 보시면 쭉 선을 그었죠. 끝까지 쭉 다 그었죠. 제 생각에는 뭐 3분의 2, 66%에서 그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비내는 75%를 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이 이제 중요한데 이 선을 갖고 각 문항이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제가 지금 점 찍고 있는 거. 이 만나는 점에서 각각 다 이렇게 X축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X축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각 문항에 대해서 6번 문항은 4에 가깝잖아요. 6번 문항은 4살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은 5살 문항이 돼요. 자, 어떤 문항이 5살 문항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5살짜리 애들이 맞출 확률이 75%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60번 문항은 몇 살짜리 문항이죠? 60번 문항은 여기 75%랑 만나는 점에서 내려오면 글쎄 뭐 정확하진 않지만 15살에 가깝죠. 그러면 60번 문항은 15살짜리 문항이다. 15살들이 맞출 확률이 75%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 이 선을 긋는 덕분에 각 문항의 나이를 정할 수가 있게 됐어요. 몇 살짜리 문항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세요. 어떤 문항들로 검사를 구성할까? 인데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왔다고 칩시다. 10살짜리 아동이. 그러면 한 8살짜리 문항을 한 10개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부분 맞춘다. 그럼 대부분 맞춘다라는 건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게 뭐 3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3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기준을 잡아서 맞췄다라고 하면 또 9살 문항짜리를 10개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맞추면 뭐 우리 기준을 임의로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3분의 1 다 맞춰요. 그러면 10살짜리 문항을 또 10개 치러요.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항을 어디까지 맞추나를 쭉쭉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10살짜리 아이가 시험 보러 온 애가 12살짜리 문항 10개는 대부분 맞췄다가 13살짜리 문항은 2~3개밖에 못 맞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IQ 지수가 뭐냐면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10살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12살짜리 문항들까지는 대부분 맞췄는데 13살짜리 문항들은 잘 못 맞추더라. 그러면 여기 위가 1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해갖고 너의 IQ는 120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게 그래서 지금 10이라고 썼던 게 이 사람의 진짜 연령,
활동, 생활 연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2는 뭐죠? 요게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유행어라고 할 수 있나? 지금도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죠? 정신 연령이라는 거죠. 요게 IQ를 구하는 공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숫자를 구하는 것도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떤 문항들로 검사를 구성할지도 해결이 된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항 특성 곡선의 아이디어 덕분에 이 두 가지 질문이 해결되었다라는 걸 조금 이 스토리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걸로 말씀드렸으면 죄송한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까 여러분이 잠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우와, 굉장히 천재적인 해결책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놀랍죠?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쪽 보시면 그 검사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주의할 점을 네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요. 요거 하나하나 좀 보시고 교육 평가 공부를 위해서도 좀 기억하셔야 될 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칠 기회, 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거나 나중에 혹은 그 교사가 되셨을 때 좀 기억해 두시면 그런 좋은 사항들이에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검사를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할 때 특히 이제 학기 초처럼 이제 초기 학습일 때 좀 가급적 실패보다는 성공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좀 긍정적 자아가 형성되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즉 시험을 보는데 학기 초에 너무 어려운 시험을 치러서 이 학생을 좌절에 빠지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할 수 있는 학생도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자.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초중고 다니실 때 그런 경험 없나요? 뭔가 어떤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조금만 좀 복돋아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괜히 좀 나의 길을 죽이신 것 같다라든가 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 뭐 그런 거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거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또 이제 처음에 시험을 좀 쉽게 낸다거나 아니면 막 격려해 준다거나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또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능숙한 어떤 그 교사는 약간의 실패 경험을 하게 해서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그 낙심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제 라벨링 찍으면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죠. 노 라벨링. 그래서 네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극복하는 경험도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검사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온 얘기가 다 포괄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패하고 혹은 성공하고 다 노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실패하면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고 성공을 해도 더 노력하면 더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갖도록 해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의 정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렉처 5에서 배울 게 이제 검사 신뢰도라는 건데, 그게 금방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제가 그 측정의 정확도라고 해서 그 신뢰도를 배우기 전에 개념을 좀 맛보기로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게 제가 요거를 좀 요 구조를 넣어놨습니다. 자, 측정의 정확도 보시면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뭐가 정확해라는 그런 언어를 쓸 때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평가 시간에 배우는 이 정확도라는 말하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측정의 정확도는 측정의 일관성이랑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측정의 일관성이 측정의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신뢰도도 그렇고 정확도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데 기준이 되는 개념을 일관성으로 보시면 되게 좋아요. 자, 신뢰도도 일관성, 정확도도 일관성이라고 평가 분야, 검사 이론 분야에선 얘기한다. 그래서 일관성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왜 제가 자꾸 일상적인 용어는 다르다고 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소개팅을 하셨건 아니면 우연한 기회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데 뭐 토요일 날 12시에 만나자. 그럼 이 친구가 꼭 토요일 날 12시 20분에 20분 늦게 나오고 화요일 날뭐 그 일과 시간 끝나고 7시 20분에 만나자. 그러면 꼭 20분 늦게 7시 40분에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항상 늦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일상적인 용어에선 그 친구는 신뢰할 수 없는 친구죠. 그리고 약속에 정확하지도 않은 친구고요. 그게 일상적인 용어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항상 20분씩 늦게 나와요. 일관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일관된 친구고요. 우리 측정학 혹은 교육평가에서 얘기할 때는 신뢰도도 있고 정확도도 있는 친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뢰도 정확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교육평가나 측정학 검사 이론 맥락이면 다 일관성이랑 연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분 늦게 나오는 남자친구는 일관성 있는 친구, 신뢰로운 친구, 정확한 친구가 됩니다. 근데 얼핏 또 말이 되죠. 여러분이 그걸 파악하시고 이 친구가 일관된 친구면 항상 약속하시고 20분 늦게 여러분도 20분 늦게 나가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측정 오차라는 개념.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측정 오차. 그 다음에 측정의 표준 오차.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측정 오차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예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수가 자기 집에 있는 완벽하지 않은 한 저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수백만 번 몸무게를 재고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 조금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 저울이 뭐 그렇게 비싼 저울도 아니고 좋은 저울은 아닌데 잴 때마다 약간 달라지는데 전제는 뭐냐면 약간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저울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뭐 내 몸무게가 45kg면 45.2, 뭐 44.7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치를 잘 보여주는 저울이라고 전제하자는 거죠. 이게 별로 좋은 저울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게 조금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그건 우리가 그렇다라고 치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백만 번 몸무게를 재는데 뭐 그때 여러분이 뭐 그 발끝에 얼마나 힘을 주느냐, 그 다음에 뭐 기압의 순간적인 기압의 차이, 뭐 그다음에 온도의 차이 이런 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약간씩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백만 번 쟀으니까 분포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5kg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거는 이제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는 사람이 잰 것 같아요. 철수가 25kg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어떨 때는 23.5까지 나왔다가 어떨 때는 26.5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왔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수백만 번 했을 때 분포가 이렇게 나온 경우하고 어떤 경우가 이 저울이 더 일관된 결과를 주고 있는 거죠? 일관된 결과. 밑에 경우죠. 이게 더 일관된 거죠. 그죠? 여기 위에서는 잴 때마다 몸무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밑에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더 일관된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백만 번 쟀을 때에 이제 한가운데가 평균이 되겠죠. 평균. 여기도 평균, 여기도 평균. 지금 이 예시에서는 평균이 25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렇게 수백만 번 했을 때 이 철수의 몸무게가 25kg이 이제 가운데로 나왔는데, 요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 진점수라고 불러요. 자, 진점수란 용어도 좀 미리 알아두세요. 진점수는, 근데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진점수, 영어로 true score인데, 이게 말은 진점수지만 이게 철수의 진짜 점수, 진짜 몸무게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저울은 완벽하지 않은 저울이고 그렇게 막 정밀한 저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간순간 변화되는 수치를 잘 보여주는 전제를 했을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진점수의 진짜 의미는 잘 적어주세요. 진점수 혹은 진몸무게는 무슨 뜻이냐면 철수의 진짜 몸무게, 진짜 막 굉장히 비싼 정밀한 무게로 쟀을 때의 정밀한 그 저울로 쟀을 때의 철수의 진짜 몸무게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그 완벽하지 않은 어떤 그 검사 도구로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측정을 했을 때 그 평균을 진점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진점수 혹은 여기 이제 여긴 진 몸무게가 되겠죠. 진점수의 정의 좀 적어주세요. 철수의 진짜 몸무게, 진짜 점수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정밀하게 잘 쟀을 때의 점수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검사 도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검사 도구는 대부분 다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도구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하게 그 일관성이 있으면 사실은 분포로 안 나타나고 한 값만 계속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일관성의 정도의 문제인 거죠. 완벽하게 일관성이면 수백만 번을 돼도 매번 한 숫자만 나오겠지만 이제 완벽하지 않고 일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분포 형태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백만 번 쟀을 때의 그 값들의 평균을 진점수라고 한다. 이거 좀 진점수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철수의 지금 몸무게 진점수는 25가 나왔어요. 자, 측정의 오차는 뭐냐면 이 진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6이 나왔다.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를 측정의 오차라고 해요. 그러면 측정의 오차는 수백만 번 쟀으니까 그때그때 뭐 몸무게가 24.5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차이가 측정의 오차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한 번 쟀을 때 나오는 몸무게를 x라고 할게요. 요거를 이제 관찰 점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백만 번 몸무게를 쟀으면 관찰 점수가 수백만 개 있겠죠. 철수의 수백만 개의 몸무게 계속 이제 그 한 저울에 수백만 번 몸무게를 쟀으니까 그 다음에 t는 진점수를 뜻하고요. 진점수 뭐라고 그랬죠? 그 수백만 번 쟀을 때의 그 값들의 평균이 진점수예요. 여기 25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걸 이제 오차 점수라고 불러요. 오차 점수는 그러니까 뭐죠? x-t가 오차 점수인 거죠. 자, 오차 점수는 그러면 수백만 개 있겠죠, 이것도. t는 지금 하나인데 25로 x는 수백만 번 쟀을 때 다 다른데 2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2가 오차 점수가 바로 측정의 오차라는 거죠. 자, 측정의 오차 개념 잘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관찰 점수와 진점수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측정의 오차를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A라는 경우가 있고 B라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측정의 오차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그죠? 분포가 이렇게 평퍼짐하니까 B는 날씬하니까 측정의 오차들이 좀 작게 나타나겠죠. 우리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A 경우보다 B 경우가 변산도가 작죠. 그죠? 변산도가 작죠. 그러면은 한 검사 도구를 가지고 한 개인을 철수라는 개인을 수백만 번 반복해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날씬하면 날씬할수록 그 뭐죠? 변산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검사 도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관된 결과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더 일관된 결과를 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날씬할수록 비슷비슷한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일관되게 나오는 건 뭐라고요? 신뢰도와 정확도라는 거죠. 그래서 A 저울, B 저울이라면 B 저울이 더 일관성이 있는 저울이고 B 저울이 더 신뢰로운 저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B 저울의 측정의 오차는 전반적으로 A 저울보다는 그 적은 값으로, 절대값이겠죠? 더 적은 값으로 절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산도의 정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좀 하나의 수치로 요약하고 싶다. 그럼 뭐죠? 우리 변산도의 지표 많이 배웠잖아요. 뭐 있었죠? 범위, 4분위 편차,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만약에 구해본다라고 하면 수백만 개의 값이 있으면 표준 편차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저울은 더 일관적인 저울, 더 신뢰로운 저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지금 A 저울, B 저울일 때 각각의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측정의 오차들이 절대값이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더 일관되니까 해당 저울이 B 저울이 더 신뢰로운 저울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건데 이 표준 편차, 이 경우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하냐면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의 검사 도구를 가지고 한 개인을 수백만 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그 값들의 변산도를 이제 표준 편차로 봤을 때 그 표준 편차를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이제 A 저울이랑 B 저울 비교했을 때 B 저울의 표준 편차가 더 적잖아요. 변산도가 작으니까 다른 말로는 B 저울의 측정의 표준 오차가 작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용어 측정의 오차 개념도 아셨고 측정의 표준 오차 개념도 아신 거죠. 자, 그러면 측정의 표준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작을수록 뭐죠? 검사의 신뢰도는 높은 거죠. 여긴 저울이죠. 저울의 신뢰도는 높은 거죠. 반대로 측정의 표준 오차가 클수록 뭐죠? 검사의 신뢰도는 작은 거죠. 자, 이 개념 좀 알아두세요. 측정의 표준 오차와 검사 신뢰도는 서로 역의 개념이다.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다는 뜻이고 하나가 작으면 하나는 크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 측정의 오차, 측정의 표준 오차 요거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시 한번 다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 예시는 뭐냐면 잠수함의 예시예요. 한 잠수함이 음파를 이제 그 수중에서 발사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적함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갖고 있대요. 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이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잠수함에서 10만 번, 뭐 수백만 번, 뭐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측정했다는 뜻이니까 반복 측정을 했어요. 10만 번 반복 측정을 해서 길이를 매번 다 측정을 했어요. 그럼 뭐죠? 10만 개의 쭉 그 길이 값들이 나와 있겠죠. 그 10만 개의 평균 값이 20m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진점수가 20이란 뜻이죠. 수백만 번, 수십만 번 해갖고 그 값들의 평균을 진점수라고 한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20이 그 배의 진짜 길이는 아니에요. 정밀하게 그 배의 길이를 쟀을 때 뭔가 20m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점수 20은 뭐죠? 진짜 길이란 뜻이 아니고 수십만 번 측정을 했을 때 여기 10만 번 측정한 거죠. 했을 때 그 값들의 평균을 진점수라고 한다. 진점수 개념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x는 t 플러스 2라는 식을 써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고정검사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에요. 자, 10만 번 중에서 한 번 관찰 점수가 28m로 나타났다면 어떻게 쓸 수 있죠?
28이 관찰 점수고요. 진점수는 20이라고 그랬죠? 측정의 오차는 8인 거죠. 그죠? 측정의 오차는 8이고요. 측정의 표준 오차는 뭐죠? 이거는 그 10만 번 개수들의 10만 번 그 길이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죠. 10만 번 길이들의 뭐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뭐죠? 변산도니까 날씬한지 뚱뚱한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날씬하면 날씬할수록 측정의 표준 오차는 작은 거니까 측정의 표준 오차는 이러한 분포의 표준 편차로 본다.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죠. 이건 그림상 되게 좀 뚱뚱하게 나타나서 측정의 표준 오차는 좀 클 것 같아요. 그럼 뭐죠? 측정의 표준 오차 크면 검사의 신뢰도는 작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만 번 됐는데 너무 다양한 값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사 도구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문장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반복 측정 결과의 표준 편차를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측정의 표준 오차가 작다면 신뢰로운 도구란 뜻이다. 측정의 표준 오차가 크다면 신뢰롭지 못한 검사 도구란 측정 도구란 뜻이다. 표준화 검사 보시죠. 자, 표준화 검사 정의부터 한번 읽어보시고요. 누가 사용하더라도 검사의 실시, 채점 및 결과의 해석이 동일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검사를 표준화 검사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상업용 검사, 뭐 토플, 탭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지능기술, 지능 검사 그런 검사들이 보통 그 표준화 검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검사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야 되는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호도, 검사의 양호도라고 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그런 검사도 일종의 표준화 검사입니다. 표준화 학업 성취도 검사죠. 자, 이런 검사들이 그 상대평가여야 되느냐, 절대평가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상대평가일 수도 있고 절대평가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상대평가를 어,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표준화 검사의 결과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그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시험을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절대평가로 많이 바뀌려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내신 9등급제와처럼 수능도 9등급제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1등급이라 그러면 뭐죠? 그 상위 4%란 뜻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능도 이제 표준화 검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대평가적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죠. 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 이제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실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전에 그 우수, 보통, 기초, 비초, 미달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와 관계없이 전문가들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학생들은 우수, 또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등급을 그 부여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은 표준화 검사가 절대평가로 사용되고 있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화 검사는 만들 때에도 굉장히 체계적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 활용 당연히 다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상대평가적으로 활용할 때, 그 다음에 준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평가적으로 활용될 때. 요거는 나중에 규준 만드는 법, 규준 관련된 규준 지향 뭐 점수, 준거 관련해서 준거 지향 점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때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표준화 검사의 제작 과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심리 검사, 뭐 특정한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핵심 역량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검사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작 과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 계획 수립인데요. 제작 계획 수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재고자 하는 것들을 보통 심리적 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심리적 구인을 영어로 컨스트럭트라고 하는데 심리적 구인에 대해서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 구인이란 건 뭐냐면 지능을 잰다라고 하면 지능이 나의 구인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에 대한 태도를 잰다. 그러면 그 태도가 여러분의 구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인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심리적 구인, psychological construct라는 말을 쓰는데 어, 인간의 특성 중에서 정의적 혹은 인지적 특성, 침동적 특성은 아니고요. 인지적, 정의적 특성이 보통 구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능 검사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구인은 지능이죠. 근데 제작 계획 수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제기로 한 지능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론적인 체계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능이란 뭐고 그다음에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를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죠. 보통 지능 같은 경우 뭐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다음에 공간 지각력 등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능 검사를 만드는 어떤 그 연구자로서 지능에 대한 어떤 이론 체계가 있다면 그런 하위 구인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겁니다. 자, 그게 제작 계획 수립에서 이론적 체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작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그 하위 구인별로 문항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간 지각력에 대해선 공간 지각을 잴 수 있는 문항들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수리 능력에 대해선 수학적인 능력을 잴 수 있는 문항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문항 작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문항을 만들어야 되느냐인데요. 보통 교과서에 따라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 최종적인 검사 문항 수가 최종 검사에 들어가는 문항 수가 40개라고 쳐요. 그러면 그 여기 문항 작성 단계는 보통 예비 문항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보통 1.5배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60개 정도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통 어떤 교과서는 1.5배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과서는 3배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제 해보면 문항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1.5배에서 한 3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조사는 이제 검사를 한번 실시해 보는 건데 요거는 보통 몇 명 정도에게 실시하는 게 좋으냐 요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200명에서 300명에게 실시하는 게 요구되는 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명, 300명에게 실시했을 때 60문항에 대해서 실시를 하면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검사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검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문항 자료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문항 분석이라든가 신뢰도, 타당도 등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문항이 전체 신뢰도에 기여를 하고 어떤 문항이 타당도에 저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릴 문항은 버리고 제일 좋은 문항 40문항으로 표준화 검사를 최종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리 검사를 만들고 나면 물론 이건 이제 상대평가적으로 쓸 거냐 절대평가적으로 쓸 거냐는 제작 계획에서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상대평가로 쓰기로 했다면 이제 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규준이 뭔지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상대평가에 필요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거도 마찬가지로 준거는 절대평가에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나서 그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신뢰도나 사용도를 다시 한번 구해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검사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검사 제작 과정은 그 이렇게 7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요한 것들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계획 수립에서 관심 있는 구인이라는 말, construct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인에 대한 이론책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문항 작성, 예비 문항 작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비 문항은 1.5배, 적어도 1.5배, 한 3배까지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예비조사를 부르는 용어가 이제 영어로는 파일럿 테스팅이고요. 그 다음에 규준, 예, 요 정도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빼먹었다. 예비조사가 아까 뭐라 그랬죠? 200에서 300명까지는 피험자가 필요하다.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실시 방법과 관련해서 뭐 검사자, 검사 준비 각각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검사자는 이런 그 전문적인 지식, 검사 실시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좀 읽어보시면 더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기억하실 거는 검사 준비에서 피검사자와의 그 우호적 관계를 위한 레포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보통 표준화된 검사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1대1로 그러니까 피험자 한 명을 앞에 두고 검사자가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근래에도 많이 쓰이는 지능검사에는 피험자 한 명에 대해서 검사자 한 명이 앞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 피검사자 혹은 피험자하고 이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을 게 아니라 조금 그 긴장을 푸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여러 명의 그 피검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감독관이 한 명이 있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흔한 지필고사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능 감독을 어떤 분이 이제 하고 있다. 그럴 때 너무 앞에서 근엄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시험 감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 외에는 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여러분이 교사로서 시험 감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전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피검사자들이 좀 안정되는 시간이라고 하고요. 보통 제일 안 좋은 건 저희 그 수업도 마찬가지죠. 점심시간 직후 1시에서 한 3시 사이 이런 경우가 좀 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졸려하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준, 준거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규준, 준거 각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기 통해서 자세하게 규준이란 뭐고 준거랑 뭐고는 배울 거고요. 일단 규준이라는 건 이제 상대평가 활용되는 거다. 그 다음에 준거는 절대평가에 활용되는 거다. 그 정도만 일단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평가가 사용되는 예시는 뭐 많은 피험자들이 있을 때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싶을 때 뭐 등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절대평가는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무슨 능력을 숙달했는가, 그 다음에 기초 지식을 갖췄는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선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수준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목적으로 필요한 평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어떤 것이 상대평가고 어떤 것이 절대평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운전면허 시험은 상대평가여야 될까요? 절대평가여야 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아니 뭐 여러분 혼자 앉아서 들으시면 소리 내서 답하셔도 되죠. 어떤 시험 해야 될까요? 이 운전면허 시험은 절대평가여야 되겠죠. 상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 때 지금 많이 운전면허 도전을 하실 텐데 뭐 1년에 100명한테만 준다 이러면서 경쟁을 시키면 굉장히 싫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 성취도 검사는 어떨까요? 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표준화 검사는 뭐라 그랬죠? 절대 평가일 수도 있고 상대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 검사의 목적에 따라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심리 검사 이건 뭐죠?
절대평가여야 되겠죠. 상대평가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인구의 뭐 몇 퍼센트는 정신질환이 있어. 그래서 시험을 봐서 몇 프로는 무조건 정신질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어, 잠깐 들으시기에도 어이가 없죠. 자, 절대평가로 해야 되고요. 사법고시. 사법고시는 어떤가? 요즘 이제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었죠. 예, 사법고시는 요즘 없죠. 변호사 시험도 일종의 변호사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절대평가로 실시가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조금 이상하게도 이제 상대평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법무부 입장하고 그 다음에 법학대학원 그 입장하고 조금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법학대학원 측에서는 절대평가로 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변호사 자격을 주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법무부 측에서는 이게 그 법조 인력이 너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호사 자격 시험은 절대평가로 실시가 돼야 되고요. 자격 시험이니까 절대평가로 되는 게 맞죠. 이건 현실로도 그렇고요. 우리 학교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매년 졸업생들 중에서 뭐 100% 합격 이런 뉴스가 흔하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검사. 요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지능검사는 뭐다? 지능검사는 상대평가입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번 학기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래. 이번 학기 저기 수업을 통해서 제가 왜 지능검사가 상대평가인지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일단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것도 자격시험이죠. 이게 절대평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시험별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좀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표준화 시험이나 지능검사 같은 거 조금 생각해 놓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화 검사의 기능. 표준화 검사의 기능은 크게 예언하는 기능, 진단하는 기능, 그 다음에 조사하는 기능, 개성 및 적성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능 좀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보통 예언 기능이 있죠. 이제 지능검사에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면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를 할 수 있을지, 학업 성취를 할 수 있을지 좋은 예언 도구가 되죠. 보통 지능하고 수학하고 그 상관계수가 한 0.7, 0.8 정도 됩니다. 자, 상관계수 참 오늘 아직 안 배웠죠. 아직까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화 검사의 유형 보시면 뭐 내용에 따라서 지능, 학력, 적성, 성격 이게 이제 내용이라는 게 어떤 구인을 재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개인 검사로 실시가 되고요. 또 대부분의 그 검사들이 오늘날은 집단으로 이제 실시가 되죠. 그다음에 문항 구성에서 언어성 검사냐, 동작성 검사냐. 그래서 보통 동작성 검사는 보통 문맹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검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문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지능 검사를 보면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그 지능을 재려고 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속도 검사하고 능력 검사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적어두셔야 되는데요. 순수한 지능 검사, 순수한 속도 검사가 뭐냐? 잠깐 말이 헛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순수한 속도 검사는 뭐냐면 적어두세요. 이거는 시간 여유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속도 검사는 굉장히 쉬운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굉장히 문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만점을 못 받는 그런 검사.
물론 뭐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으면 만점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푸는 그런 검사를 순수한 속도 검사라고 합니다. 문항 하나하나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적으시라고 해놓고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알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정리할까요? 예, 문항들은 굉장히 쉬운데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검사,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역량 검사란 뭐냐? 자, 이것도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시간은 무제한이에요. 시간은 무제한인데 문항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쉬운 문항, 중간 수준 난이도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에서 내가 만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 탓이 아닌 거죠. 시간은 무제한이니까 내 능력 탓, 역량 탓으로 만점을 못 받는 검사를 순수한 역량 검사라고 합니다. 자, 각각 특징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많은 시험들은 순수한 속도 검사도 아니고 순수한 역량 검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봤던 많은 내신고사, 중간고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수학 시험이다. 그러면 이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뭔가 속도 검사이기도 한데 또 역량 검사적인 측면도 있죠. 어려운 문항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점을 못 받는 이유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또 내가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항이 있어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섞여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순수한 속도 검사가 뭐냐, 순수한 역량 검사가 뭐냐, 요거 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 수업이 좋은 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능검사. 지능검사는 제가 크게 뭐 캐디 위스크, KABC 검사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뭐 각각의 검사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하실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능의 정의가 검사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지능 검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나이대라든가 뭐 성별도 다를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다른 점 보면 여기 캐디 위스크 검사 왼쪽 편 보면 그 주요 그 구성을 하고 있는 그 하위 구조가 하위 구인이 다르죠. 두 가지가 주가 되고요. KABC 검사는 이 네 가지가 주요 검사 그 하위 구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능 검사 혹은 IQ에 대해서 약간 신화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친구끼리 너 IQ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난 초등학교 때 본 그 기억을 가지고 나는 IQ가 뭐 120이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고등학생 때 우연히 본 지능 검사를 가지고 나는 130이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30이니까 내가 너보다 머리가 좋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 의미 없는 그 대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험끼리.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그 IQ 그 지수에 대해서 지능 지수에 대해서 그 잘못 그 오해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멘사라고 있죠. 그래서 IQ가 뭐 200 몇십이니 막 이런 말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흔히 봤던 그런 지능 검사 그게 뭐 웩슬러 지능 검사일 수도 있고 일반 집단 지능 검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검사에서는 나오기 힘든 값이에요. 200이라는 건 굉장히 큰 값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멘사라는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검사 문항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항을 풀면은 뭐 200점을 준다, 210점을 준다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수하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지능 검사 결과 나는 120이 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척도의 어떤 동일성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자, 지능 검사에 대해서 그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검사 중에서 학업 성취를 재는 검사를 이제 표준화 학업 성취도 검사라고 하고요. 표준화 학업 성취도 검사는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교실 검사라고 해서 교실 검사는 이제 교실에서 그 교사가 그 자기 반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비해서 좀 보시면 좋은데요. 보통 표준화 학업 성취도 검사는 그 전반적인 좀 시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래서 뭐 교육의 질을 체크한다든가, 좀 목표도 좀 크고요. 근데 이제 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들은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 중심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좀 좁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를 모니터한다 그러죠. 모니터 해갖고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레머데이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치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충 학습을 뭘 시켜야 되는가 그런 어떤 단서를 얻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또 학생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도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시험이 서로 어떤 대립되는 시험,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낫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 이제 어떤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학생들에게 이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 형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파트너라는 거죠. 경쟁자가 아니고 요거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화 검사 중에서 적성 검사가 많이 치러지는데요. 보통 적성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직업 적성이나 학업 적성. 자, 이 검사 형태가 제일 많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직업에 적성이 있지라는 관심이 있을 때 직업 적성 검사를 많이 보고요. 아니면 뭐 어떤 분야의 공부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뭐 대학원 진학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 그 뭐죠 전공을 정할 때 학업 적성 검사 형태로 이제 검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적성 검사를 좀 적어놓은 이유는 적성 검사가 흔히 이제 인지적인 특성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근데 적성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뭐 로봇공학 분야에 내가 적성이 있다. 그쪽으로 인지적으로 내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어떤 뭐 끈기라든가 어떤 정의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성 검사가 이상하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인지적 특성으로만 분류가 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정의적 특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인이다.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요 슬라이드를 마련했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가치관, 성격, 태도, 흥미 뭐 이런 정의적 특성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검사를 둘러싼 논쟁, 주로 이제 표준화 학업 성취도 검사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던 게 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었고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 이 평가가 한동안 이제 전수로 초6, 중3,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가 됐었고요. 근래에는 좀 이렇게 표집을 해가지고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좀 바뀌고 있죠. 자, 요게 이제 그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 미국의 그 이전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전에 오바마, 그 전에 대통령이 이제 부시였죠.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일 때부터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이 No Child Left Behind라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학생 낙오 방지법인데 이거는 이제 매 학년마다 다 시험을 쳐가지고 그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다 이제 찾아내서 다 보충 수업을 해갖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정책인데 굉장히 그 의도가 이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을 강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각 학교는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 왜 이 학교는 이렇게 기초미달이 많아요? 라는 지적을 받게 되고, 또 불이익도 받게 되는, 그 다음에 교사 개인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평가할 때, 그 평가 요소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표준화 검사가 어떤 악영향을 교육계에 미치게 되냐면 정말 어떤 흥미있는 것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teaching to the test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그렇고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국가 수준 학업 성적 평가를 잘 봐야 돼라는 거에 이제 집착을 해갖고 학생들에게 이제 뭐 미리 그 비슷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해서 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 미국의 안식년을 가서 그 플로리다에 1년을 살다 왔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 플로리다 주에서 1년을 살았는데 플로리다 주에 이제 이거 표준화 학업 성취도 검사가 있어요. 이걸 치르게 됐는데 저희 애가 이제 학교를 들어간 지 한 몇 달밖에 안 됐을 텐데 교장쌤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이제 그 주 단위의 시험을 치르는데 그쪽 아들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시험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원하면 보지 않아도 좋다. 뭐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이제 보지 않게 해달라. 뭐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시험 날 학교에 갔다 온 아들이 막 씩씩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험도 안 보고 좋았을 텐데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시험을 안 보는 아이들은 컴퓨터실에 다 가둬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4시간 동안 갇혀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같이 갇혀 있던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못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그 아이들. 미국은 이제 약간 특수아동들을 같이 섞어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시키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딱 모아서 이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제 그런 그런 의도로 이제 저희 아들을 시험을 못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이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이런 그 시험 성적에 집착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표준화 학업 성취도 검사가 교육에 미치는 어떤 뭐 악영향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흔하게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레이크 워비간 이펙트라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요 용어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레이크 워비간 이펙트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50개 주에서 전부 모든 초등학교가 표준화 학력 검사를 받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검사를 본 건 아니고요. 미국의 테스팅 컴퍼니 이제 검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뭐 ETS 거 보고 누구는 ACT 거 보고 이렇게 회사를 달리해서 다 시험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표준화 학력 검사라는 게 점수가 주어지면 사실은 전국의 학교 중에서 반 정도는 평균 이상의 점수여야 되고 그다음에 반은 평균 이하여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뭐 물론 다 다른 시험을 보긴 했지만 모든 학교가 다 그 검사 회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런 평균값보다 다 그 상위의 평균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 너무 시험을 잘 보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레이크 워비간 이펙트라고 하고요. 자, 레이크 워비간 이펙트의 정의 자체를 좀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요걸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아웃데이티드 놈을 사용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옛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좀 2020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시험을 봤는데 그 6학년 시험이었다고 쳐요. 근데 그 6학년 시험 결과를 비교하는 어떤 뭐 평균이라든가 그 대상이 2000 한 뭐 2005년, 한 15년, 막 20년 전 그 6학년들의 시험 결과와 비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학력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이제 검사 회사가 제시하는 평균보다 더 높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 너무 옛날 기준을 사용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대표성이 없다는 거죠. 비교하는 대상에. 왜냐하면 그 2020년 6학년들을 비교하려면
적어도 그 2020년 6학년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그 규준 집단을 만들어서 시험을 실시한 다음에 그 평균과 이제 새로 시험 보는 사람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 6학년이 아니고 2020년은 충족이 됐다고 할지라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20년 5학년들이 시험 본 결과, 그러니까 참조 집단이 5학년들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6학년이 본 시험을 비교하면 당연히 다 높겠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 본다라고 하면 막 그 학교에서 시험을 대비해서 막 가리키는 거죠. 그 테스트 드리븐 커리큘라라는 건 이제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시험 대비 공부를 막 시키는 거.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레이크 워비간 이펙트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제 표준화 검사를 친다는 얘기는 검사에서 제시하는 이제 평균은 이 정도야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평균들이 너무 오래된 집단으로부터 온 것이거나 아니면 대표성이 없는 집단으로부터 온 것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 시험을 대비해서 너무 공부를 시켰거나 이런 현상들 때문에 각 모든 학교가 그 표준화 학력 검사 치른 결과 각 검사회사가 제공하는 평균들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레이크 어비간 이펙트 좀 잘 알아두시고요. 렉처 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